양은빈이 차세리의 품 안에서 엄마라고 부른 그 한밤중, 같은 시각, 같은 집. 2층에서 또 한 사람이 자기 방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민서, 그러니까 차세리가 20년 전 미국으로 떠나보낸 친딸 베로니카였어요. 최민서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은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차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떠나는 거 아니지? 양은빈의 떨리는 그 한마디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최민서는 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이어 들려온 차세리의 대답. 은빈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떠나. 엄마 안 미웠어.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차세리의 그 목소리는 최민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만 낼 수 있는 깊은 톤이었어요. 최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기 울음을 자기 손바닥으로 누르면서요. 최민서가 그날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사실 시청자들도 짐작 못한 한 가지 비밀 때문이었어요. 최민서는 차세리가 자기 친엄마라는 사실을 사실 한국에 오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국 양엄마 마거릿이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 어느 날 술기운에 베로니카, 너는 한국에 진짜 엄마가 있어. 차세리라는 분이야 라고 흘려버린 그 한마디. 최민서는 그날부터 1년 동안 친엄마라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으로 몰래 찾아보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최민서가 한국에 와서 차세리를 처음 직접 만난 날, 최민서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절대로 내가 친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최민서가 본 차세리는 양동이계 후처로 매일 같이 살얼음판을 걸으며 살고 있는 한 여자였거든요. 자기가 친딸이라고 밝히는 순간 차세리의 그 살얼음판이 무너질 거라는 걸 최민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민서는 영어 가르쳐주러 온 먼 친척 처녀라는 자리에 자기를 끼워 넣고 차세리 옆에서 그저 그 사람을 지켜보기만 하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그게 최민서가 친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세리가 며칠 전 베로니카,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최민서는 거짓말로 둘러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본 거야. 그런데 엄마는 지금 그걸 인정하기 무서운 거야. 최민서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베개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결심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나는 모른 척해야 해. 엄마가 준비가 됐을 때, 엄마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최민서가 친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최민서가 양은빈의 방 앞에서 들은 그 대화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차세리가 양은빈을 내 딸이라고 끌어안는 그 목소리. 양은빈이 엄마라고 부르며 무너지는 그 떨림. 그 모든 게 최민서에게는 너무나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잔인한 풍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였거든요. 차세리의 가슴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 안 미웠어? 라는 질문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최민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차세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울음을 누르는 길을 택해야만 했어요. 같은 시각 양은빈의 방 안에서는 차세리와 양은빈이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은 차세리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차세리는 그런 양은빈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자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리는 처음으로 양은빈이라는 아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양은빈은 그저 통통 튀는 MZ세대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양은빈은 친엄마를 일찍 잃고 새엄마 차세리가 들어왔을 때 한참을 마음 열지 못하고 살얼음판을 걸어온 아이였어요. 그런 양은빈이 차세리를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사실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차세리는 양은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물었습니다. 은빈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너 그 비밀을 처음 알았을 때 엄마가 너 두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 양은빈은 차세리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친딸을 찾아서 다시 가버릴까 봐. 우리 친엄마가 나 두고 떠난 것처럼. 차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양은빈이 어렸을 때 친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상처가 양은빈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굳어 있었는지 차세리는 그제야 제대로 보였어요. 은빈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차세리는 양은빈의 두 어깨를 잡고 그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엄마는 친엄마든 새엄마든 한번 자식 삼은 사람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베로니카를 떠나보낸 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게 엄마가 평생 짊어진 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다시는 누구한테도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은빈아, 엄마는 너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양은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차세리의 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차세리가 그날 밤 양은빈에게 한 그 약속에는 차세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양은빈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순간, 사실은 베로니카를 친딸로 받아들이는 길도 함께 막아버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차세리가 베로니카를 친딸로 받아들이는 순간, 양은빈은 자기가 한 발 밀려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차세리는 양은빈을 안고 느끼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베로니카에게는 끝까지 내가 친엄마라는 걸 말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그저 친절한 아주머니로 남을 거야. 그게 차세리가 두 딸을 모두 지키는 길이라고 차세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민서는 그 약속의 무게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세리가 베로니카를 살리기 위해 떠나보냈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는 들었어요. 최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 통째로 다시 정의되는 걸 느꼈습니다. 최민서는 평생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미국 양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왜 친엄마는 나를 보냈을까라는 질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친엄마의 입에서 직접 들은 그 한마디, 살리기 위해 보냈다. 최민서는 그 한마디로 20년 동안의 결핍을 한꺼번에 채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1층 거실로 내려갔어요. 거실 책장 위에는 차세리가 결혼 전부터 간직해온 한 권의 일기장이 꽂혀 있다는 걸 최민서는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됐었거든요. 최민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일기장에 손을 댔습니다. 자기가 친엄마의 인생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그날 밤 처음으로 굳어진 거였어요. 최민서가 일기장을 펼친 그 순간 첫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최민서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게 일기장의 첫 줄이었어요. 차세리가 양동익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적은 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최민서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감정의 결이 최민서로 하여금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기게 했습니다. 최민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 한 그 순간 거실 입구에서 한 사람의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최민서는 황급히 일기장을 책장에 다시 꽂아넣고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양동익이었어요. 양동익은 그날 회사에서 차세리와의 퇴근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위스키를 마셨었습니다. 미행에 붙였던 사람에게서 받은 그 보고, 사모님이 결혼 전에 출산하셨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양동익은 그 한 문장을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몇 시간 동안 그저 그 종이만 들여다봤어요. 양동익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양동익이 10년 동안 곁에 둔 그 차세리는 양동익이 알던 차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은 자기가 그동안 차세리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사무실 책상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양동익은 결국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양동익은 차세리가 이미 잠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외투를 벗으면서 거실 소파에 앉으려는데 그 순간 양동익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 비스듬히 꽂혀 있는 차세리의 일기장.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 단정하게 꽂혀 있어야 할 그 일기장이 누군가 급하게 다시 꽂아넣은 것처럼 어긋나 있었어요. 양동익은 천천히 그 일기장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소파 뒤에 숨어 있던 최민서는 양동익이 일기장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저 사람이 일기장을 보면 안 돼. 최민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민서는 방금 일기장 첫 줄을 봤거든요.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 그 사람 이 양동익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결혼 한 달 전에 차세리가 다시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양동익이 알아서 좋을 게 없다는 것만은 최민서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차세리가 양은빈을 재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다가 잠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세리는 계단 중간쯤에서 거실 풍경을 봤어요. 양동익이 자기 일기장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소파 뒤에 몸을 숨긴 누군가의 발끝이 살짝 보이는 풍경. 차세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일기장을 펼치려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차세리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양동익이 그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자기 인생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사실, 그리고 양동익이 알게 될 그 진실이 차세리의 출산 비밀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 차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양동익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뭐 해요? 양동익은 일기장에 손을 댄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양동익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세리야, 우리 이제 얘기 좀 할까? 그건 평생 양동익이 차세리에게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어요. 명령도, 추궁도, 협박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묻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차세리는 계단 난간을 부여잡고 양동익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차세리는 자기가 10년 동안 쓴 가면을 한 겹씩 벗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에 숨어 있던 최민서는 자기 친엄마의 그 떨리는 발걸음을 보면서 입을 막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이 같은 거실에 있는 그 새벽 2시. 한 사람은 진실을 묻고, 한 사람은 진실을 털어놓으려 하고, 한 사람은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또 한 사람. 양은비는 2층 자기 방에서 차세리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차세리가 마침내 거실 양동익의 앞에 도착했을 때 양동익은 일기장에서 손을 떼고 차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차세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어요. 세리야, 내가 모르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깊은 거야. 그 일기장 안에 들어있는 그 인생을 나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차세리는 양동익의 손을 잡은 그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리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거짓말로 또 다시 10년을 사는 길,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고 결혼 생활을 통째로 거는 길. 차세리가 그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떨고 있는 동안 소파 뒤에 최민서는 자기 친엄마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만약 차세리가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한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양동익에게 자기 정체를 먼저 밝히기로요. 그래야 차세리가 일기장 속 그 또 다른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최민서는 손바닥에서 입을 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차세리가 양동익의 손을 잡은 채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사실은. 차세리의 그 한마디가 거실의 정적을 깨는 순간 소파 뒤에서 최민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세리가 양동익의 손을 잡은 채 여보, 미안해요. 사실은 이라는 말을 꺼내려던 그 새벽 2시, 거실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시야를 동시에 가로막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파 뒤에서 일어선 그 사람은 최민서, 그러니까 베로니카였어요. 최민서는 자기 친엄마가 양동익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직전 그 자리를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겠다고 결심했었거든요. 차세리가 일기장 속에 그 사람이라는 또 다른 비밀까지 양동익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양동익 앞에 정체를 드러내서 그날 밤의 주제를 차세리의 옛 비밀에서 베로니카의 존재로 묶어버려야 했어요. 그게 최민서가 친엄마를 위해 즉흥적으로 짜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민서가 일어선 그 순간 차세리의 얼굴은 양동익을 향한 미안함의 표정에서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공포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차세리는 양동익의 손을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최민서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서야, 안 돼. 거기 그대로 있어. 차세리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했는지 양동익도 본능적으로 차세리의 시선을 따라 소파 쪽을 돌아봤어요. 양동익은 그 순간 거실 어둠 속에 서 있는 최민서를 발견했습니다. 양동익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이 새벽에 왜 거실에? 양동익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서는 천천히 양동익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최민서의 두 손은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최민서는 양동익 앞에 서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양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영어 가르치러 온 먼 친척이 아니에요. 저는 차세리 사모님이 20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 보낸 그 딸 베로니카예요.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진 그 순간 차세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양동익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양동익은 이미 흥신소 보고로 차세리가 결혼 전에 출산한 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딸이 바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최민서라는 건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머릿속에서 의심으로만 굴리던 그 가설을 정작 최민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된 그 순간 양동익은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양동익은 한참 동안 최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발짝 다가가 최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서야, 아니, 베로니카야.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양동익의 그 한마디에 최민서는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차세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양동익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건 한의원 원장 양동익도, 정계 진출을 꿈꾸는 양동익도, 후처 차세리의 남편 양동익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한 아이 앞에서 무릎을 굽힌 한 어른의 얼굴이었어요. 차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세리가 평생 양동익을 향해 쌓아 올렸던 경계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이용할 사람이라는 그 단단한 벽이 그날 새벽 2시 거실에서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이 최민서의 어깨를 다독여 소파에 앉히고 자기는 차세리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책장 앞에 비스듬히 꽂혀있던 그 일기장이 양동익이 무릎을 꿇는 그 움직임에 살짝 부딪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표지가 펼쳐진 채로요. 차세리는 그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양동익은 무심코 그 일기장을 주워들었고 일기장의 첫 페이지가 양동익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양동익은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양동익은 그 일기장의 날짜를 확인하려고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차세리가 양동익과 결혼하기 정확히 한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양동익은 자기 결혼 한 달 전에 자기 아내가 다시 만났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세리는 그 모습을 바닥에서 보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어요. 여보, 그 일기장은 안 돼요. 제발. 그런데 차세리의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양동익은 일기장 두 번째 페이지를 읽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모른다. 알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의 그 다음 줄은 차세리의 눈물 자국으로 번져서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양동익은 그 흐릿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살살 짚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더니 양동익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양동익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그날 새벽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했어요. 내가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의 형이다. 양동익은 자기가 읽어낸 그 문장을 자기 입으로 직접 발음하고 나서 천천히 일기장을 내려놓으며 차세리를 쳐다봤습니다. 세리야, 그 사람이 우리 형이야. 양동익이 말한 우리 형이라는 사람은 양동익에게 단 하나뿐인 친형이었어요. 15년 전 사업 실패 후 가족과 인연을 끊고 외국으로 사라졌다고 알려진 사람, 양동철이었습니다. 차세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차세리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두 번째 비밀이 그 새벽 한 줄의 일기로
양동익 앞에 통째로 펼쳐져 버린 거였습니다. 차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베로니카의 친아빠가 당신 형이에요. 양동철이요. 그 말을 들은 양동익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굳어 있다가 결국 일기장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일기장이 두 번째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양동익의 10년 결혼 생활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양동익도 차세리도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최민서, 그러니까 베로니카였어요. 최민서는 평생 자기 친아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거든요. 미국 양엄마 마거리 씨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에 알려준 정보는 친엄마는 한국의 차세리라는 것까지였습니다. 친아빠에 대해서는 마거리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친아빠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양동익의 친형이라는 거였습니다. 최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작거리면서 양동익을 쳐다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양동익을 처음 봤을 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동익의 눈매와 자기 눈매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던 건 자기 친아빠 양동철이 양동익과 형제였기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최민서는 그 자리에서 작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러면 양 원장님은 저한테 큰아버지가 되시는 거네요. 그 한마디에 거실 안에 있던 세 사람 모두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마지막 진실까지 털어놓아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의 두 손을 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사실 동철 씨 때문이었어요. 양동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차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20살의 차세리는 양동철과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양동철은 당시 지역 유력 정치인 집안과 사돈을 맺기로 한 양선출의 장남이었고 차세리는 미인대회에서 막상을 탄 평범한 집안 처녀였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진 그 무렵 차세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동철은 차세리와 결혼하겠다고 양선출에게 선언했지만 양선출은 그 결혼을 결단코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가 어찌나 모질었는지 양동철은 결국 차세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외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게 양동철이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사라진 진짜 이유였어요. 사업 실패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 여자와 자기 핏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었던 거였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철이 떠난 뒤에 혼자 베로니카를 낳았고 김순자의 도움으로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차세리는 우연히 한 호텔 로비에서 양동철을 다시 봤습니다. 양동철은 그때 외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형제들과 만나려던 길이었어요. 차세리는 양동철을 향해 다가가 한마디를 하려다가 결국 그를 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게 차세리가 일기장에 적은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의 진짜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호텔 로비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양동익이 차세리에게 청혼했습니다. 차세리는 그 청혼을 받은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동철 씨의 동생인 양동익과 결혼하면 나는 영원히 양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젠가 베로니카가 친아빠를 찾으러 왔을 때 나는 그 아이 옆에 있어줄 수 있어. 그게 차세리가 양동익의 후처 자리를 받아들인 진짜 이유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1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위한 한 어머니의 마지막 보험이었던 거예요. 차세리가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양동익은 한 번도 차세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세리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양동익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리야, 나는 10년 동안 너를 미인대회 출신의 후처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너는 10년 동안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었구나. 그것도 우리 형의 아이를. 양동익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도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 없는 한 남자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발견한 순간의 떨림이었어요. 양동익은 차세리의 손을 잡은 채로 최민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베로니카야, 아니 민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너는 이제부터 내 조카야.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우리 형 양동철을 찾아낼 거야. 외국 어디에 숨어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서 너 앞에 데려올게.
최민서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천천히 양동익을 향해 다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게 베로니카가 평생 처음으로 친아빠 쪽 가족에게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2층 양은빈의 방에서는 양은빈이 잠결에 거실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양은빈은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실의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자기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자기 언니인 줄로만 알았던 최민서가 셋이서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양은빈은 그 자리에서 차세리와 자기가 한밤중에 나눴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너 절대 안 떠나. 양은빈은 그 약속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한참을 계단 위에 서 있다가 결국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은빈이 거실로 내려오자 차세리는 양은빈의 손을 잡으면서 부드럽게 웃었어요. 은빈아, 이리 와. 우리 가족, 이제 다 모였어. 양은빈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차세리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리는 한 손으로는 양은빈을, 한 손으로는 최민서를 끌어안았어요. 양동익은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손에 쥐려 했던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거실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보다 가볍더라. 그런데 그 새벽의 평화는 다음날 아침 한 통의 전화로 다시 산산조각이 났어요. 양선출의 방에서 걸려온 그 전화에서 양선출이 떨리는 목소리로 양동익에게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동익아, 내 형 동철이가 한국에 들어왔다. 지금 인천공항이야. 양동익이 그 전화를 받은 그 순간 거실 한 구석에서 자기 미역국을 끓이려고 일찍 일어났던 차세리가 들고 있던 그릇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그 소리가 차세리가 20년 동안 단단하게 지켜온 마음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세리가 인천공항 입국장 유리벽 앞에 서서 20년 만에 자기 첫사랑을 마주한 그 순간 양동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오던 한 여자아이의 존재가 차세리의 모든 시간을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양동철의 손을 꼭 붙잡고 어색하게 한국 공항 풍경을 둘러보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차세리는 그 아이를 본 순간 자기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양동철이 자기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차세리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양동철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리야, 너 정말 세리야? 그 목소리는 20년 전 차세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양동철의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다만 그 어조가 20년의 세월만큼 더 깊고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차세리의 시선은 양동철의 얼굴을 향했다가 양동철 옆에 서 있는 그 여자아이를 향했다가 다시 양동철의 손을 향했다가 그렇게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결국 차세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가 나왔어요. 동철 씨, 이 아이가 누구예요? 양동철은 그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기 옆에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이름은 소피아야. 차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기는 양동철의 첫 번째 딸을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양동철은 외국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 두 번째 딸까지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차세리가 자기 안에 무너지는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는 동안 양동철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어요. 세리야, 소피아의 엄마는 작년에 병으로 떠났어. 지금 이 아이는 나밖에 가족이 없어.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차세리는 자기 안에 무너지는 마음을 황급히 다잡았습니다. 어린 소피아가 자기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차세리는 한참 만에 무릎을 굽혀 소피아의 눈높이에 맞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소피아, 안녕. 한국에 온 거 환영해. 소피아는 어색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한쪽 기둥 뒤에서는 양동익과 최민서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양동익은 어젯밤 거실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새벽이 되자마자 최민서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민서야, 너 친아빠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차세리도 나도 같이 가자. 너 혼자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해줄게. 최민서는 그 제안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공항에 왔는데 정작 양동철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차세리가 먼저 뛰어나가 버린 거였습니다. 양동익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젯밤 거실에서 차세리를 안아준 그 따뜻함이 10년 결혼 생활의 보상이라면 차세리에게 양동철은 20년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최민서는 양동익의 옆에 서서 자기 친아빠 양동철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최민서는 그 순간 자기 가슴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평생 사진 한 장 본 적 없던 친아빠, 미국 양엄마 마거리 씨 끝내 알려주지 않았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민서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친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의 존재였어요. 최민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동생이 있구나. 아빠가 다른 곳에서 만든 다른 딸이 있구나. 최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양동익은 그런 최민서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천천히 가도 돼. 오늘 다 인사할 필요 없어. 너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가도 돼. 최민서는 양동익의 그 한마디에 가까스로 자기를 다잡았어요. 최민서가 어젯밤 양동익을 향해 가진 첫인상은 큰아버지였지만 오늘 이 공항에서 양동익이 최민서에게 새겨진 모습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가져본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시각 양동철은 차세리 너머로 멀찍이 서 있는 양동익과 그 옆에 최민서를 발견했어요. 양동철은 자기 동생 양동익을 보는 순간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옆에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동철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의 얼굴을 한참을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눈매가 자기 어머니 김순자의 눈매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양동철은 천천히 차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세리야, 저쪽에 동익이랑 같이 서 있는 그 여자아이는 누구야? 차세리는 그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철 씨, 저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베로니카예요. 20년 전에 내가 미국으로 보낸 그 아이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양동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양동철의 손에 들려있던 캐리어가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양동철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 한 발짝 최민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양동철의 옆에 서 있던 어린 소피아는 갑자기 멀어지는 아빠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차세리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차세리는 본능적으로 소피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작은 손을 자기 손바닥 안에 꼭 감싸 안았어요. 차세리는 그 순간 자기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내 가족이야. 베로니카가 내 딸이라면 소피아도 내 딸이야. 양동철이 최민서 앞에 도착했을 때 양동익이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어요. 양동철은 최민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양동철의 두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양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최민서의 얼굴 한쪽을 살며시 만지면서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베로니카, 아빠가 늦었지. 정말 미안하다. 최민서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기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어떤 응어리가 한 번에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최민서는 양동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살아계셔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양동익은 자기 안에서 어떤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평생 자기 형 양동철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미워했던 양동익이었습니다. 형은 양선출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장남이었고 자기는 늘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20년 만에 돌아와 자기 앞에서 한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양동익은 처음으로 자기 형이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양동익은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형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 잘 돌아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양동철은 동생의 손을 마주 잡고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양선출의 한의원에서는 양선출이 한참 동안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양선출은 양동철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 질문에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한 가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사실 15년 전 양동철이 외국으로 사라진 그 시점부터 양동철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양선출이 아들 양동철을 매몰차게 외국으로 내쫓은 것처럼 동네에 알려졌지만 사실 양선출은 양동철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양동철의 외국 생활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게 양선출이라는 한 아버지의 뒤틀린 사랑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양선출이 이날 양동철의 귀국을 양동익에게 알린 데에는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며칠 전 양동철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양동철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제 딸 소피아를 가족에게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양선출은 그 편지를 받은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양선출은 양동철의 그 비밀을 참아 양동익에게 전화로 알릴 수가 없어서 동철이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절반의 진실만 전한 거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양동익이 직접 양동철을 만나고 와서 양선출 앞에서 듣게 될 운명이었어요. 양선출의 방으로 그 시각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선혜였어요. 나선혜는 양선출의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와 양선출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양선출은 자기 평생의 원수 집안 여인이 자기 방에 들어온 것에 놀라기도 전에 그 종이의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종이는 30년 전 자기 아내 김순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였습니다. 나선혜는 그 메모를 자기 남편 공인길의 유품 속에서 며칠 전에 발견했다고 했어요. 메모에는 김순자의 마지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동철이를 부탁해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차셀이라는 처녀와 그 처녀가 가진 아이를 끝까지 지켜줘요. 우리 동철이의 핏줄이에요. 양선출은 그 메모를 읽고 한참을 양선출 책상에 손을 짚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평생 자기 아내가 공인길과 야반도주했다고 믿어온 그 30년의 분노가 그 메모 한 장으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들 양동철의 사랑과 핏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어간 거였어요. 양선출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이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나선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내가 평생 댁내 집안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안 사람이 댁내 바깥 양반이랑 함께 우리 손녀를 지키다 죽은 거였구나. 나선혜는 그 자리에서 양선출의 두 손을 잡으면서 함께 울었어요. 두 집안의 30년 묵은 악연이 그 작은 한의원방 안에서 두 노인의 눈물로 마침내 풀려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주차장에서는 양동철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차세리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양동철은 차세리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피아를 보면서 차세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세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 부탁을 해야 해. 나는 사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어. 길어야 1년이래.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내가 떠나고 나면 소피아를 부탁해도 될까? 그리고 베로니카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좋은 아빠로 남고 싶어. 차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양동익이 황급히 다가와 차세리를 부축했습니다. 최민서는 자기 친아빠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최민서는 자기 친아빠를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만난 그 친아빠가 1년 뒤에 또 자기 곁을 떠난다는 거였어요. 최민서는 양동철의 손을 꼭 잡으면서 흐느꼈습니다. 아빠, 1년이면 충분해요. 아빠랑 1년이라도 진짜 가족으로 살게 해주세요. 양동철은 그 말을 듣고 최민서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양동익은 차세리와 최민서, 소피아, 그리고 양동철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양은빈이 미리 와서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양은빈은 어젯밤에 차세리에게서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어른들이 공항에 간 사이 자기 손으로 직접 가족 만찬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양은빈이 처음으로 끓여본 미역국이 김을 피우고 있었어요. 양은빈이 차세리를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끓인 거야.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 모이는 첫날인데 엄마가 끓이는 미역국 말고 내가 끓인 미역국도 한번 먹어봤으면 해서.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양은빈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면면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족이었습니다. 양선출의 큰아들 양동철과 그가 외국에서 데려온 어린 딸 소피아,
양동철이 20년 전 사랑한 차세리. 그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최민서, 양동철의 동생이자 차세리의 남편, 양동익, 그리고 양동익의 친딸 양은빈. 이 6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양은빈이 끓인 미역국을 함께 떠먹는 그 풍경은 차세리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의 한가운데에서 양동철이 갑자기 식탁에 손을 짚고 거친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침이 평범한 기침이 아니라는 걸 차세리도 양동익도 한 번에 알아챘어요. 양동철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손수건에는 이미 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린 소피아가 그 광경을 보고 양동철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아빠, 또 아파. 아빠 진짜 또 아픈 거야. 최민서는 자기 친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식탁 아래에서 떨리는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차세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동철을 부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흘렸어요. 동철 씨, 우리 1년 진짜 1년이라도 제발 행복하게 살자.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차세리도 양동익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박준혁이었습니다. 박준혁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면서 손에 든 봉투 하나를 식탁 위로 던졌어요. 그 봉투는 며칠 전 양동익이 호텔 로비에서 박준혁의 가슴에 던졌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박준혁은 차가운 얼굴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양동철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동철 씨,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어서요. 이 봉투 안에 양동철 씨가 외국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한국으로 도망쳐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 만찬 중에 죄송한데 한번 꺼내서 보시지요. 식탁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통째로 얼어붙는 동안 양동철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박준혁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양동철의 그 시선에는 차세리도 양동익도 처음 보는 어떤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